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 평소 변창훈 교수님하고 큰 뭐 제가 차이를 두거나 뭐 그런 건 많지는 않고 대신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주로 지역 균형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손창 교수님께서 주로 지방 분권과 이렇게 관련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지역 균형 쪽으로 주로 얘기를 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 균형과 지방 분권이 같이 결합된 형태로 해서 일종의 그 일종의 그, 예, 일종의 그 일종의, 국가 영토성을 완전히 바꾸는 형태로 한번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요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신자유주의적 공간 정책에서 우리가 갖고 온 이중적 부정의를 명확히 인식을 해야 한다라는 건데 하나는 이 성장 이론이 생각하는 만큼 확산 효과가 없었다라는 거고 하나는 경제 위기가 났을 때 그 비용이 그 한계 집단한테 전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럼 대안이 뭐냐? 극단적인 전환점에 와 있는데도 21세기적 국가 영토성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한번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을 정도의 큰 합의점을 한번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21세기적 국토 영토성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문명적 수준의 삶을 자기가 살고 있는 장소와 또는 활동하는 장소에 따른 차별 없이 보장받는 국토라는 대원칙 하에서 모든 정책을 국가 정책이든 지역 정책이든 분권 정책을 실시하는 게 우리한테 필요한 대전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지금의 우리나라의 지역 정책을 보게 되면 경로 의존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부동산 정책하고 지역 균형 정책이 기존 정부에서 쭉 내려오던 그 경로 의존성이 너무 심하고 그 틀을 절대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성향 때문에 대안적 그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기원은 그 참여정부 때 만들어졌던 그 기본 개념을 그 이후로는 거의 업데이트를 못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수정부도 마찬가지고 진보정부도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그 부동산 정책과 지역 정책의 기본 프레임을 더 이상 그 혁신을 못하는 이 한계 지점이 우리의 한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철학의 빈곤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 현실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크게 보면 인구와 서비스와 영토라는 측면에서 아마 우리 국토 문제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이 부동산 과대 성장 국가가 만들어낸 해괴한 영토관이 그 온국들을 뒤집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은 없다. 아까 변 교수님께서 자주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중에 특히 이 공적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사적 이익을 대변하는 형태로 국가 공권력을 동원하는 게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루어졌는데 누구도 그걸 반성을 하지 않고 그 불로소득을 궁극적으로 환수하려는 장치도 전혀 하지 않는 이 상황이 그 진보적인 세력 내에서도 여전히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여기에 더해서 지난 정부 때 혹독한 경험을 한 게 부동산이 동산화돼 버리는 그것도 아주 금융자산처럼 극도의 동산화된 시스템으로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정책적 대응이 여전히 미숙하고 전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렌티어 캐피탈리즘이 그걸 더욱더 강화시키고 있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짚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고 특히 그 대안에서 결국 나오는 얘기가 부를 그러면 어떻게 민주화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익이 공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면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어떻게 귀속시킬 거냐에 대해서 개인의 투자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개인이 가져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현재 없는 문제고 그다음에 국토의 측면, 영토의 측면에서는 그렇고 또다시 영토의 측면 하나를 보면 우리가 도시를 어떻게 개발하고 있느냐 아까 변 교수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2000년대까지 신설된 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 이후 신설된 도시는 요 빨갛게 되어 있는 요 부분 말고는 나머지에서는 도시가 만들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도시를 건설하는 방식과 입지에서 극단적인 불균형을 갖고 가고 있는데 한 번도 그걸 뒤집을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아쉽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더 심화되는 측면을 보였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인구의 측면에서 보면 이 활력 인구가 불균등하게 분포하는 게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1982년에 사람 간의 평균 거리가 우리나라가 52m였는데 2020년에 44m로 더 짧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밀도가 심해지고 있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도시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그 거리가 오히려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구의 불평등 문제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고, 그중에 특히 청년 인구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불균등하게 분포를 하고 있고, 서울의 경우는 이제 인구가 이렇게 줄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이 경기도에서 빨아들이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순인구 이동은 그 수도권 빼고는 다 인구 손실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별 인구로 보면 지금 현재 최대 인구는 그 한 1세단 이르면 92만 명, 약 93만 명이 밀집되어 있는 52세가 그 최대 인구 집단. 그리고 대부분 이 방에 있는 분들이 대략 60대 이후면 그 다음에 그 많이 살아 계신 집단이 이 방에 있는 분들이 많이 살아 있는 인데, 이 부분을 빼고 나면 이 부분은 사실상 이제 활력 인구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 밑으로 오면 이제는 0세, 1세에서 2, 3세는 20만이 약간 넘는 겁니다. 그러면 전성기 인구의 약 한 5분의 1 정도에 불과한 걸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우리나라를 뒷받침해야 하는데, 이 구조를 깨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구조로 와 있다는 게 문제고, 더군다나 이 활력 인구는 다 수도권에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파이프라인 만들지를 못했는데, 인구로 보면 면 지역에 우리나라 인구가 약 한 454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면 단위 지역에 전체 인구의 약 한 8.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동 단위 인구의 4,200만 명에서 81% 정도 사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동 단위라는 건 결국 도회지에 주로 산다는 거고, 면 단위는 시골을 의미하는 건데, 면 단위에는 450만 명이 전체 국토 면적의 73%를 관리를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현실적인 그 국토 면적을 450만 명이 관리하는 나라가 과연 정상이겠느냐?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깨지 않으면 이런 인구의 코트별도 문제지만 그 관리하는 집단이 어디에 얼마만큼 있느냐,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서비스의 측면에서 보면 기회의 밀도가 지리적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편중이 돼 있어서 사실상 국토 공간의 사막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경제 측면에서의 사막화와 건강 측면의 사막화, 식품 등 해가지고 버려지는 장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450만 명이 73%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이거를 반전시킬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지역의 본원소득을 전부 다 어디로 끌고 오고 있냐면 경기하고 서울, 대구 정도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뺏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충남, 충북, 경북 전부 다 지역 소득의 순유출 상태를 보이고 있고, 이것도 역시 반전 기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중에 역시 문제가 되는 건 결국 건강 불평등이 되게 될 건데, 1차 의료 생활권이 한 1,500개가 넘게 되는데, 그중에 이 붉은색 계열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1차 의료 서비스도 받기 어려운 그런 상태를 표시를 하고 있는데, 수도권과 천안 북부, 그다음에 부산, 울산의 대도시권, 광주의 대도시권 몇 군데를 제외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일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하는 부분, 그다음에 특히 나이 들면 당뇨라든가 이런 근거리 의원을 가야 하는 서비스에서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변창훈 교수님이 말씀하신 생명보호의 불평등이 계층과 이런 의료 서비스가 겹치면 이 건강수명이 격차가 굉장히 심해서 27세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분당하고 전라남도 신안 사이에 한 27세 정도의 건강수명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가 결국 이제 서비스 지역 불평등 문제로 온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을 해야 할 것이냐, 학문적으로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건 공간적 케인즈주의 시대로부터 지역균형 정책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인식론적으로는 그 프레임 하에서 계속 지역균형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나 진보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시대는 급변을 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레프트 비하인드 플레이스라고 하는 버려지는 지역들이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 미국 전부 할 것 없이, 영국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버려지는 지역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데, 이 지역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거냐에 대해서는 마땅한 합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불확실성이 굉장히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트럼프라든가 이런 그 극단적인 보수 포퓰리스트들이 집권하는, 그래서 그걸 일컬어서 보복주의적 투표 행태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들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학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해야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새로운 지역 정책 패러다임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적 케인즈주의라고 하는 시대의 지역 정책은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잘 사는 지역이 양해를 하여서 지역 발전의 수렴 현상을 추진을 했었는데 그건 대략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서 1974년 그 대공황이 오기 전까지의 이른바 자본주의의 골든에이지 시절에 나왔던 정책이었는데 이 정책이 이후에 그 2차 세계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서 성장은 하지만 불균등은 지속적으로 늘어났던 그런 시기고 이러한 미국의 기준으로 볼 때 상위 1%의 소득 비중이 이 골든에이지 시기에는 가장 낮았는데 그 이후로는 불평등도가 계속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 왔고 그 다음에 2차 전쟁 직전에 이 대공황기의 반세계화 국면이 미국 사회에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금융위기 이후 그 미국 사회에서 2차 반세계화 국면이 이제 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 상황이 간다면 다음에는 전쟁으로 끝나는 거 아닐까, 전쟁으로서만 다음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도 오는 그 상황이 일종의 데자뷰처럼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2007년, 8년 이후에 세계 경제 질서의 흐름을 봤을 때에 우리가 말했던 신자유주의의 성장 확산론이나 그다음에 진보주의가 주로 의존했던 공간적 케인즈주의 모델 둘 다 결국에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모델이 아닐까 아니면 더 이상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쉽지 않은 사회경제 체제를 이미 넘어간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한계를 보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진보적 관점의 경우에도 지역 단위 경쟁주의 관점이 너무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거기서 이기지 못하면 레프트 비하인드 플레이스로 버려져야 하는 이 상황을 대안을 내세우지 못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결국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 경쟁주의 관점에 의해서 지역 단위를 파악을 하다 보니까 모든 지역에 어디에 살든 간에 사는 장소에 따른 그 차별 없이 보편적 기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기본 시스템을 우리가 설계하지 못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한 거는 변창흠 교수님이 제시했던 그 주거 플랫폼하고 약간 상당히 비슷한 프레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점이 변창흠 교수님은 주거라는 핵심 단위를 두고 있는 거고 저는 장소와 주거를 결합한 모델로 UBS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기본은 독일 사회지리학에 있는데 거기에 다자이스 그룬트 funktion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기능이 있는데 이 기본 기능을 공급하기 위한 공간행동 집단과 그 공간행동 범역을 만들고 그 안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기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 모델을 찾아보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본적으로 공급해야 할 서비스가 뭐냐면 예를 들면 노동, 주거, 일반 급양 서비스, 그다음에 통신, 교통,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요게 미국에는 기회이지리 접근이라는 게 있었고, 영국의 경우 2017년 글로벌 번영연구소에서 유사한 개념을 도입을 한 게 바로 보편적 기본 서비스 방안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영국의 노동당이 당 강령으로 현재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런 UBS를 하려고 했을 때에 어떤 개념적 전환이 필요하냐? 하나는 이 흐름의 공간의 이 추세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중공간 스케일 접근이 역시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공간 단위를 할 때는 정주적 배타성 단위의 공간 개념을 설정을 했는데 그러지 말고 이 흐름의 공간과 다중공간 스케일이나 이중적 공간 단위 개념을 통해서 이 정주적 배타성에 의한 공간 단위 또는 정책 공간 단위를 좀 극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고향사랑 기부제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 제2의 근대성으로서 다지역 거주 생활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도입을 해서 이러한 흐름의 공간을 가지고 새로운 지역 정책
그 수단을 좀 찾아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변 교수님도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국토 커먼즈 접근을 기본적으로 하자. 불로소득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도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국토 자원들을 비축하는 국토 커먼즈 접근을 통해서 비수도권에서의 생활 기회를 혁신적으로 제고를 하고 비용을 낮추는 그런 정책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의 택지 공급 실적을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건 아까 제가 그 도시건설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게 보면 1981년에서 1991년 사이에 도시를 만든 것을 보면 그 서울이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경기가 약 한 2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48% 정도를 그 81년, 91년 사이에 차지했었는데 이게 경기 기준으로 보면 뒤로 올수록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1992년에서 2000년 사이에는 약 한 40%, 그 다음에 2001년에서 2010년에서는 경기가 전체의 약 한 49.5%, 그 다음에 2011년에서 2023년 사이에는 약 54.5%. 그래서 전체적으로 뒤로 올수록 그 경기와 수도권 중심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나머지는 거의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010년 이후로만 본다면 그 수도권이 전체 도시 건설의 약 한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도시를 지난 그 십수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 왔다라는 사실에서 공간이 만들어 놓으면 결국 이 공간을 누군가는 유입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불균등이 수도권 집중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거꾸로 요즘은 아직 수도권의 도시를 아무 생각 없이 만들다 보니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지방으로부터 또 젊은 인구를 더 빨아들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불로소득의 지역 불균등은 뭐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투자 집중이 이루어졌고 특히 주택 구물의 경우에 2018년에 총실현 불로소득입니다. 이거는 미실현이 아니라 실현 불로소득이 31조 원 정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83%가 수도권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제2도시라고 하는 부울경이 4.9%밖에 못 가져가는 이 극단적인 불균등을 해소를 해야 한다는 거고 이 커먼즈를 만드는 거는 도시 맥락에서 보면 굉장히 인프라스트럭처, 뭐 지식, 문화, 의료, 뭐 근린지역, 전통적인 토지주택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 전략을 우리가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경제 기반으로 보면 우리는 큰 경제를 생각하는데 지역에서 기초생활이 가능하려면 파운데이셔널 이코노미가 있어서 그 지역에서 살기 위한 그 기본적인 그 경제들, 이런 게 기초경제를 만들고 그 기초경제, 기초생활경제에다 그 국가가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주력산업 기반을 변 교수님 생각한 광역경제권, 광역생활권에 기반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도산업이란 혁신 기반을 만들어서 삼중공간 스케일의 그 경제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맨 밑에는 그 기반 경제 시스템을 이제 구축해 주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요즘 젊은 친구들 중심으로 그 코워킹 스페이스와 같은 새로운 작업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새로운 작업 공간과 새로운 작업 양식을 결합시켜서 이 삼중 공간 스케일 접근에 결합을 하면 그 지방에서도 새로운 스타일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는 이미 많이 논의가 됐던 측면인데 멀티로컬 리빙을 보편적인 인구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그 다지역 거주제와 다지역 거주제에 의한 그 조세체계 개편, 그 다음에 참정권 시스템도 우리는 배타적 주민등록 인구를 기반으로 정치체제를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바꿔서 이런 다지역 생활을 전제로 해준다면 참정권 개념에서도 좀 변화를 주고 그 다음에 선거구에서도 바꿔서 현재의 대의제 시스템의 질적 전환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지역 생활 인구 개념을 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체류 인구 개념을 좀 더 확장해서 활용하는 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간, 도시계획의 경우에서도 이 보편적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공간 체계를 새로 만들자. 그래서 그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15분 도시 개념은 아마 그 예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초생활, 보편적 기본 서비스 체계로 지역균형 체계를 만들다 보면
국가의 영토성을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을 하자. 과거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주지 기반의 배타적 영토성 체제를 갖고 있었다면 이제는 좀 더 다층적이고 유연한 영토성 개념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오른쪽 그림을 보여주면 이 그림이 새벽 배송이 가능한 지역을 표시를 한 겁니다. 각 쿠팡과 마켓컬리나 이마트 뭐 등등에서 그 아주 작은 지역은 요런 정도. 그다음에 쿠팡과 마켓컬리가 결합하면 대략 이 정도가 새벽 배송이 되고 나머지는 사실상 일상적 서비스에서 즉각적 서비스밖에 상당히 어려운 시스템으로 현재가 돼 있는데 이걸 그대로 놔둔 상태의 배타적 영토성 기반으로 지역 정책을 한다라는 건 이 지역의 이해관계를 빼고는 나머지 지역은 자신을 대변할 대의 시스템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경로 체계로는 도저히 이 흐름을 바꿀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리스케일링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토성을, 영토성 개념을 바꾸자라는 거고, 그렇게 해야만 또 하나 의미가 있는 건 경제지정학적 위기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공급망 탄력성과 회복력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왔는데, 이 나머지 지역에서 아까 반도체 경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경우를 고려해서 이 리스케일링 하에서 글로벌 경제지정학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산업정책도 같이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중요한 게 거대 도시권 형성 전략을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배타적으로 공간 유물론적으로 키우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 우리가 그러한 거대 지역 형성을 해야 하는지를 이것도 배타적인 거대 지역 개념이 아니라 네트워크 개념이 됐든 흐름의 공간 개념이 됐든 이런 것을 고려한 의미에서 거대 도시권 전략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프랑스 그랑파리 모델인데 파리라는 거대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포괄하는 그랑파리 메트로 모델도 있고 이 안에서 대신 그랑파리 메트로 모델을 하는 이유는 핵심적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핵심 서비스를 이 안에서 네트워크로 공급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단순히 광역경제권만 하지 말고 이런 광역도시 행정체계를 할 때는 이런 서비스를 같이 결합한 모델로 하자는 거고 이런 수도 중심의 모델도 있고 또 하나는 영국의 북부도시 동맹처럼 여기는 북부 지역의 세 개의 도시들 리버풀과 만체스터와 글라스고를 연결하는 사라진 도시죠. 구산업 도시의 동맹 모델을 통해서 거대 도시 모델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또 하나는 메트로폴 루르 모델처럼 독일의 사례는 아주 조그만 중수도시의 모델들을 중수도시를 쭉 연결해서 루르공업지대에 있는 산업도시 조그만 도시를 전부 모아가지고 메트로폴 모델을 가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도시들의 도시라고 하는 슈타트데어 슈테테라는 그런 모델로 광역 도시 모델로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일종의 광역도시 모델이 있으니까 그걸 고려를 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형태로 이런 대안 모델을 구성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좀 사실 두서가 없었지만 이걸로 이렇게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순창 교수님 토론 부탁합니다. PPT 좀 올려주시겠어요? 좀 올려서 통합한다든지 아니면 시군을 통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건 나중에 따로 좀 논의를 하고요.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신 우리 한국 사회 위기의 문제는 뭐 저 다 동의를 하고요. 간단히 얘기하면 저희는 이미 비수도권의 생태계가 깨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수도권의 생태계가 깨진 거에 대한 대안들을 어떻게 앞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특히 공간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제 공간 문제를 뭐 5+2 광역경제권을 참여정부 말에 얘기했다가 MB 정부 때 5+2 광역경제권을 도입해서 초기에 추진하려다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좀 돌이켜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5+2 광역경제권을 하면서 행정청을 두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부처 행정청을 두려고 했었는데 저는 돌이켜보면 그때 행정청이라도 한번 둬서 비수도권의 어떤 그 지금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대처를 해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감히 해봅니다. 물론 옛날 얘기지만 그만큼 비수도권이 아주 절박한 상황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간 단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그 공간 단위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5+2 광역경제권을 하든 지금 뭐 부울경, 대구, 경북, 대세충, 또 광주, 전남 뭐 이렇게 나눠서 광역경제권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나눠서 거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간 단위를 어떻게 중앙부처하고 시도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중앙부처의 기능을 시도, 광역경제 어떤 그 청에, 광역경제권의 시도에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또 그 광역경제 시도의 기능을 또 시군구는 어떻게 내려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사실은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형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얘기를 좀 이름을 좀 붙였는데 여기는 사실은 일 문제하고 돈의 문제하고 어떤 시스템, 틀의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시스템에 대한 문제하고 이 일에 대한 기능의 문제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이제 논의 방향 크게 우리 사회의 위기와 당면 과제 그리고 저 중앙부처나 국가운영 시스템은 이제 이러한 중앙집권적 시스템에 의해서 동맥경화랄지 비효율, 무력감, 피로감 또 철의 상황연대를 좀 이따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 텐데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새로운 지방권형 국가가 가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중앙부처도 그 중에 하나이고, 이제 이런 점에서 이 새로운 지방분권형 국가의 방향이 무엇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뭐 복지 수요의 문제, 그리고 또 뭐 복지 의료 시스템의 이제 생태에 깨진 것, 공교육, 대학의 비수도권 대학의 문제, 또 청년 일자리 문제, 지역경제 활성화의 문제,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면 과제다. 반면 전통적인 정부 운영 시스템은 이미 생을 다했다. 왜냐하면 지금 중앙부처나 중앙정신이나 대본이나 중앙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중앙 집권적인 정부 운영 시스템, 레거시 정부 운영 시스템으로 철의 사각 연대로 이루어져 있다. 이제 이게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에 의해서 결국은 중앙 집권적 국가 운영 시스템을 통해서 이 네 개의 어떤 그룹들은 이해관계자들이다. 그래서 지방분권형 국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돈의 문제하고 일의 문제, 이 기능의 문제, 사무라고도 얘기하는데 중앙부처는 무엇을 해야 되고 시도는 뭘 하고 시군구는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능의 문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권한, 그리고 이제 틀의 문제, 이 네 가지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이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틀 문제는 지금까지 꾸준히 논의가 되어 왔고 또 이렇게 개선되어 온 바가 있습니다. 좀 넘겨주세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큰 틀을 보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지금 뭐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가 문제가 있다. 서울특별시 수도권이 너무 비대해진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이 앞으로 인구를 빨아들이는데 과연 이제 앞으로 언제까지 비수도권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릴 것인가? 는 또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더 이상 비수도권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못 들어왔을 때 그때는 이제 수도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뭐 등 이런 지방 행정 체제 구역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좀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이걸 넘길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인구는 우리나라가 지금 1개 지방자치단체 인구는 가장 많습니다. 20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적으로 보면, 연방제 국가를
빼면 한 3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구나 면적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1개 지방자치단체장 인구나 면적은 모든 OECD 국가 중에 비해서 뭐 1등이나 3등 정도 된다.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도농 통합을 했거나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었거나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시군 통합을 했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편한 내용입니다. 김한재 교수가 돌아가신 분이신데요. 또 그 다음에 이명재 공간연구하는 자 분들 통해서 나온 이제 시군을 통합해서 70개 내지 뭐 80개로 나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요 내용도 이제 비슷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한번 올려주세요. 이것도 그래서 국회에서 2006년 이 논의를 했던 것이 이제 70개 시군을 통합해서 70개를 만들자. 그리고 시도를 뭐 없애는 그런 안으로도 논의가 된 바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승정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이승정 교수님이 얘기한 것은 이제 지금 이제 5+2 광역정치권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논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통합하는 안을 통해서 광역 중심의 어떤 지방자치단체로 가자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재밌는 안인데 뭐 이미 아시겠지만 선진당의 이해창 총재가 총재 시절에 강소국 연방제안을 제시한 바가 있죠. 그래서 서울 중심으로 한 서울주, 또 경기 쪽하고 강원을 중심으로 한 경강주, 그다음에 충청 전북을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충전주, 그다음에 경상도 중심으로 한 경상주에서 어떻게 보면 강소국인데 연방제 중심으로 가자라고 하는 어떤 큰 틀에서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개편안이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안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래된 안이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 안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국내 지방행정체제 개편자 이렇게 진행되어 왔고, 국외에서도 보면 일본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도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서 공부할 때도 일본 도주제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상당히 이상적인 안이라고 논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다시 한번 이 도주제안도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어떤 논의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일본은 이제 도주제안이 이렇게 몇 개, 9개, 11개, 13개 안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은 이 RDA가 이제 폐지하면서 LEP나 CTD라고 하는 어떤 광역 중심으로의 어떤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아까 변창훈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이 프랑스에서도 광역 중심으로의 어떤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있었고요. 논의를 하고 있고 이제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이제 이렇게 진행이 수도권, 강원, 충청, 대경, 호남, 동남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이 이런 논의,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대세층과 대구, 경북, 부울경, 광주, 전남 통합 내지는 연합 형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논의가 되어 있죠. 근데 현재 논의는 어떻게 됐냐면 대전, 충남은 통합으로 가고 지금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 경북도 통합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고요. 부산, 경남은 통합 형태가 아닌 연합의 형태로 논의를 되고 있고요. 광주, 전남은 광주하고 전남이 통합을 논의하다가 결국 이제 광주시장이 상당히 좀 독자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통합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적은 것 같아서 전라남도 특별자치도를 선언하고 지난 주에 국회에서 이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는 특별자치도, 그럼 이제 특별자치도가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강원 특별자치도, 전라남도 특별자치도 논의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 제주도는 이미 특별자치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자치도가 너무 많은 특별자치도의 만연화가 있는데 제가 전남도 특별자치도를 논의하는 그 세미나에 제가 참여하면서 토론한 과정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특별자치도를 논의하는 것이 저도 부정적인 생각을 했는데 이 특별자치도를 논의하면서 특별자치도가 어떤 기능을 수행할 것인가를 이 특별한 어떤 그 기능들을 좀 일반화하면 광역 시도에 통합을 했을 때 광역 시도의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주면 이것이 하나의 어떤 일반화된 시도의 어떤 그 기능, 일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그만큼 비수도권에서는 이 시도나 시군구 또 지방자치단체가 이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생태계가 깨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살릴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지방자치단체 넘겨주시면요. 광역지방자치단체 크게 저는 이 세 가지의 핵심 기능이 를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이제 김영장 교수님도 몇 가지 이제 인간 존재 기본 기능이랄지 국토 커먼스랄지 기반 경제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약간 좀 같이 논의가 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전략에서 이제 17개 시도를 6개 내지 7개 지역정부로 가는데 여기에 중앙부처의 3대 중의 핵심 분야인 교육 분야, 대학 기능까지 포함을 합니다. 복지 분야, 복지 의료까지 포함을 시켜서 그리고 지역경제 산업 분야 이 세 가지 기능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깨진 생태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넘겨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뭐 우리가 공간을 어떻게 재편하느냐에 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간을 재편하고 나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통합했던 지방자치단체가 초중고 대학까지 그 다음에 복지 의료 생태계가 깨진 복지 의료 생태계 문제까지 그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금까지 보조금의 형식으로 또 이렇게 나눠주면서 했던 것을 시도 통합된 광역행정 지방자치단체 지역정부의 이 지역경제 산업기능까지 넘겨줘야 된다. 그래서 일을 넘겨주고 일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해당된 재정 예산을 따져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산도 보조금의 형식으로 이게 쪼개서 주는 것이 아니라 넘겨주고 그 다음에 관련 인력도 다시 말하면 중앙부처의 공무원들도 시도에 넘겨줘서 기능뿐만 아니라 재정과 인력과 권한까지 다 넘겨줘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지역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깨져 있는 지역의 생태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장기적인 전략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시스템은 중앙부처가 전부 지방을 도와주고 해주니까 지방부처는 노력할 이유가 없었고 그랬는데 최소한의 내셔널 미니멈만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고 나머지 초과 서비스는 그 지역에서 책임을 주고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더 열심히 하고 지혜롭게 한다면 그 로컬 옵티멈을 달성해서 그 초과 서비스, 초과 기능, 초과 어떤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많이 제공할 수도 있고 적게 제공할 수 있는 자율과 책임의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획기적인 역할 재정리. 그러니까 중앙부처의 어떤 기능을 시도 통합했던 공간에 어떤 재편했던 시도 통합 광역지역정부에 줘야 될 것인가. 저는 핵심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 복지, 의료,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을 중심으로 광역지역정부에 이양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능 일뿐만 아니라 권한, 재정, 돈, 중앙부처의 인력, 사람까지 포괄적으로 시도에 있는 광역지역정부에 이양함으로써 지역의 복지, 교육, 그다음에 지역경제가 깨진 생태가 이제 서서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스스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교육과 의료, 복지 의료,
지역경제 산업이 연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 중앙부처의 교육부나 보건복지부나 산업통상자원부의 기능들이 대폭적으로 시도로 넘어가면서 중앙부처에도 어떻게 신림화된 혁신적인 정부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제가 역대 이제 부처들을 한번 쭉 봤어요. 한번 봤는데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넘겨주시겠어요? 보건복지부 이명박 정부입니다. 이 세 가지 기능들 보면 이건 시도에서 하고 있고 또 시도에서 위임사무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시도 광역지역정부에 넘겨주라는 거죠.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요. 박근혜 정부도 넘겨주세요. 박근혜 정부의 이 기능도 마찬가지, 사회복지, 인구정책실, 장애인 정책 이런 관련 정책은 중앙부처에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중앙부처가 하지 않고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위임사무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보면 인구아동 정책, 노인 정책, 사회서비스, 장애인 정책 이걸 중앙부처가 이렇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시도 광역지역정부에 넘겨주면 된다. 그 다음에 건강정책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되게 지역의 초중고 대학 기능을 지역정부에 이양하고 지역의 문제와 비전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을 지역의 특성화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학의 기능을 하고 있는 대교육도 그런 차원에서 좀 만들 필요가 있고 또 국가교육원도 국가교육위원회도 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윤석열 정부에 대해 보면요. 지역경제 관련된 산업정책실, 지역경제 및 산업에 관련된 기능, 산업기반실의 지역경제정책관, 중견기업정책의 지역경제 정책과 관련된 기능도 충분히 지역으로 넘겨줄 수 있다. 광역지역정부로. 그래서 지역이 그 지역에 맞는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기능을 넘겨주면 지방분권형 국가를 위해서 정부 조직을 개편함으로써 정부 조직도 어떻게 보면 슬림화되면서 획기적인 또 혁신적인 중앙부처 국가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기본적으로 중앙부처의 과감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슬림한 어떤 혁신적인 정부 조직 개편을 이루어야 될 것 같고요.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어떤 협력 관계를 통해서 기존에 이제 운영했던 국가 운영 시스템을 새롭게 과감한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 또 지역의 복지, 의료, 또 지역의 어떤 교육 기능도 활성화돼서 결국은 교육, 복지, 지역경제 공동체가 활성화됨으로써 다시 말하면 국가 경쟁에도 강화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제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시적인 대응과 거시적인 대응은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종합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고 지역경제 산업화가 활성화되고 교육대국, 그 다음에 복지국가 실현되면서 지금까지 깨졌던 비수도권의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회복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간절한 소망을 해보면서 저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